안녕하세요. 이번 회차는 문법 마지막 시간이자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장과 담화의 의미에 대해 학습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담화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보자. 이건 우리가 같이 본 영화잖아. 음? 같이 봤다고. 그러셨군요. 그 친구에게나 가보시죠. 그림을 잘 보셨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낮춤 표현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춤 표현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다가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시하기 위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즉, 여자는 남자와의 거리 두기를 위한 도구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문장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담화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문장의 의미, 둘째, 담화의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의 의미를 그 구성 요소로 쪼개는 일을 뜻하는 말은 형태소 분석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한 단어의 의미를 그 구성 요소로 쪼개는 일을 뜻하는 말은 성분 분석입니다. 소년, 소녀 같은 반대말 쌍은 다른 의미 요소들은 모두 같으면서 다만 성별이라는 점에서만 대립을 이룬다. 정답은 O입니다. 반대말 관계에 있는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됩니다.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의미의 유사성이다. 정답은 X입니다.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를 구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의미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차에서 단어의 의미를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에서는 단어가 모여 이루어지는 문장의 의미, 그리고 문장이 모여 이루어지는 담화의 의미를 학습할 차례가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은 부정문의 중의성을 보고 계십니다. 부정문은 문장이죠. 제가 지금 문장의 한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부정문의 중의성이란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학습할 내용이 문장의 의미니까 그 문장 중에 한 종류인 부정문, 그 부정문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다. 자, 안, 부정문이죠. 자, 이 부정문의 의미는 무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책을 읽었다. 철수가 책을 안 읽었으니까요. 두 번째, 철수가 책이 아닌 다른 것을 읽었다. 세 번째, 철수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보거나 두었다. 자,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안이 철수를 부정하는지, 책을 부정하는지, 읽었다를 부정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눠지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중의성입니다. 그렇다면 부정 표현의 중의성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기억과 니은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기억. 철수가 빵을 안 먹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빵을 먹었다. 철수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B. 철수가 빵이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 아니, 빵을 부정하면 안 먹었다가 빵에 걸리게 되면 B처럼 해석됩니다. 그리고 철수가 빵을 먹지 않고 그냥 두었다. 이 안이라는 부정부사가 먹었다를 부정하게 되면 C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니은을 보실까요? 자, 화살이 관역에 다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관역을 맞은 화살이 전혀 없다. 다 안 맞았으니까 다. 화살이 전혀 없다. 자, 이처럼 해석도 됩니다. 화살 중에 일부가 관역을 맞지 않고 일부는 맞았다.
다는 맞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정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읽는 사람이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세나 보조사. 자,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를 활용해서 기역, 니은의 중의성,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철수가 빵을 안 먹었다는 철수가 빵을 안 먹었다 하면 무엇을 부정하나요? 그렇죠. 철수가 빵을 안 먹었다. 다른 사람이 빵을 먹었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그리고 철수는 빵을 안 먹었다. 철수만. 자, 는과 만을 넣으면 역시 철수를 부정하게 되니까 중의성이 해소되죠. 자, B처럼 나타내고 싶으면 빵을 안 먹었다. 그럼 의미가 단 하나죠. 빵을 안 먹었다. 그리고 빵은, 빵만. 자, 은과 만을 붙이면 역시 빵만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C. 자, 안 먹었다. 안에 강세를 두면 먹었다를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안 먹었다를 먹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고쳐주면 역시 먹었다만 부정하게 되죠. 자, 니은을 볼까요? 다 안 맞췄다. 다 맞히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다 하게 되면 다, 전부 안 맞췄다. 전혀 100% 안 맞췄다가 되죠. 아니면 다를 모두로 바꿔주세요. 모두 맞히지 않았다 하면 역시 100%안 맞힌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와 같은 의미, 아까 이가 무슨 의미였나요? 자, 이는 화살 중의 일부가 관역을 맞지 않고 일부는 맞았다라는 뜻인데, 자,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에다가 는, 맞지에다가 는을 붙이면 됩니다. 아, 그러면 몇 개는 맞았는데 몇 개는 안 맞았구나. 이런 의미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세와 보조사를 사용해서 부정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이루어지니까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합친 것이 문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문장의 의미는 단어의 어휘적 의미 외에도 문법적 구조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합성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도출이 됩니다. 근데 단어들의 의미 외에 이런 의미, 문법적 구조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까지 더했을 때 완전한 문장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지금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개가 제 운동화를 망가뜨렸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개가 운동화를 이렇게 물어 뜯었나 봅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운동화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행위자, 주어는 무엇인가요? 개예요. 이 문장 속에서. 그 다음에 행위의 대상. 자, 개가 망가뜨린 대상은 화자의 운동화죠. 자, 시제는 어떤가요? 과거예요.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린다. 망가뜨릴 거야가 아니라 망가뜨렸어요니까. 자, 이 모든 게 바로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화 시점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앞서 있구나.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구나. 과거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망가뜨리엇,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한 결과 위 문장의 합성적 의미는 발화 시점 이전의 어떤 시간에 개가 화자 소유의 운동화를 망가뜨렸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상황, 행위자, 행위의 대상, 시제, 이 모든 것을 다 합쳤을 때 비로소 이 문장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합성성의 원리, 합성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볼까요? 자, 유의 관계 문장입니다. 자, 유의 관계는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이미 봤죠. 문장도 똑같습니다. 형식이 다른 둘 이상의 문장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면 유의 관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비슷한 사실이죠. 다만 주어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능동문, 하나는 피동문입니다. 자, 분명히 형식이 다르죠. 근데 뜻은 비슷합니다. 이런 문장을 유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의 기역 니은은 유의문입니다. 나를 볼까요? 동생이 형에게서 땅을 샀다. 형이 동생에게 땅을 팔았다. 자, 사실은 똑같죠. 의미는 비슷합니다. 근데 주어는 동생, 형. 다르죠. 자, 이렇게 형식은 다른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가리키는 바는 결국 비슷한데 형식만 다르다. 나의 기역 니은도 유의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가 비슷한 문장, 유의문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나와 있네요. 자, 기역의 A, B의 의미 차이에 대해 말해 볼까요? 자,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건 똑같은 게 아니죠.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게 비슷한 겁니다. 자, A의 버스는 이동수단을 말하고요. B의 버스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A는 발음 문장으로 쓰이고 니은의 B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버스 경로석은 장소의 의미가 매우 구체적이죠. 그죠? 버스 안에서도 경로석. 이럴 경우엔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와 함께 사용되는 에와 결합해야만 발음 문장이 되고요. 을과 사용되면 어색한 겁니다. 이 에가 장소에 붙어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한국어에서 학교에 갔다,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나는 집을 갔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와 결합해야만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더하기 를과 명사 더하기 에의 차이는 무엇일까? 명사 더하기 을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나는 학교를 갔다 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갔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고요. 명사 더하기 에는 어떤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 나는 집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학교에 갔다. 장소. 장소를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의관계 문장을 볼까요? 자, 반의관계는요, 둘 이상의 문장이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 관계입니다. 반의문은 반의관계의 문장이 되는데요. 자, 가를 보실까요? 기역 니은. 나는 어제 차를 샀다. 니은. 나는 어제 차를 팔았다. 정반대죠? 자, 이런 문장이 반의관계입니다. 가의 기역과 니은은 반의관계에 있고요. 이 두 문장은 반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기역, 그는 밥을 먹고 갔다. 긍정문이죠. 그는 밥을 안 먹고 갔다. 부정문이죠. 반대죠. 그리고 디귿, 그는 밥을 먹고 가지 않았다. 부정문 중에서도 긴 부정문이네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반의관계 문장이면서 반의문들이 되는 것이죠.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반의문이면서 반의관계 문장이 됩니다. 자, 중의문을 볼까요? 자, 중의문,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을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중의성을 띤 문장을 중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문인데요. 보고 싶다의 주어가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선생님일 경우에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후자, 학생이 주어일 경우에는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볼까요? 그는 영희보다 해수를 더 사랑한다. 이것은 비교의 범위에 따른 중의문입니다. 그는 영희와 해수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수를 더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와 영희 두 사람이 해수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해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희보다 해수를 더 사랑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는 영희보다 해수를 더 사랑한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범위, 누구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을 만났다. 이것은요, 수식, 즉 꾸밈을 받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동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의 범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라, 학생이 다 출석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요, 부정의 범위에 따른 부정 중의문인데요. 중의문. 다, 학생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와 학생의 일부만 출석했다. 그러니까 다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다는 출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문장이 바로 중의문이고 중의문이 가진 특성이 중의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나타난 중의성의 원인과 중의성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기억 니은인데요. 자, 보시면 나는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자, 기억은 부정하는 것이 나인지, 그인지, 권총인지 세 가지가 애매합니다. 니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오빠를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의 오빠인지가 불명확한 거죠. 자, 그러면 쉼표나 보조사를 이용해서 중의성을 해소한 세 문장을 만듭시다. 나는 그를 권총으로는 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권총만 부정하게 되죠. 아니면 그는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는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은 쐈지만 그 사람은 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의성이 해소가 되죠. 이런 말들은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되잖아요.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그는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오로지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 니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쉼표를 해줘요. 오빠를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오빠를 만났다. 그렇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오빠를 만났다. 자, 한 박자 쉬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빠가 되는 거예요. 쉼표가 여기 있잖아요. 쉼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주고 오빠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쭉 이어졌죠.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쉼표가 없잖아요. 여기선 쉼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오빠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쉼표를 써서, 쉼표를 안 쓰면 바로 뒤에 있는 그 사람, 쉼표를 써주면 한 박자 쉬고 오빠를 꾸며주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담화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담화를 알기 위해서 발화를 아셔야 하는데요. 발화는 문장이 음성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말하는 문장, 이게 바로 발화입니다. 자,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담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문장을 말로 하면 발화라고 했죠. 발화와 발화가 모이면 담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통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화를 한번 보실까요? 저 2번 정거장에 내려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요. 자, 만화를 잘 보셨죠? 자, 이 만화는 담화에 해당하나요? 담화에 해당하죠. 담화는 발화의 연속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방금 본 만화는 발화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담화가 맞습니다. 자, 발화는 문장이 음성으로 실현된 거라고 했는데 저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요. 모두 발화죠. 발화가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담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담화는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고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건데요.
문장의 의미가 발어의 의미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은 발어라고 했지만요. 문장의 의미와 발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문장의 의미는요. 자, 저 2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이거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을 글로 봤다고 생각합시다. 글로 쓰여 있어요. 곧 버스에서 내린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버스에 탄 상황에서 처음 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자가 남자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자, 발화는 문장을 말로 하는 거라 그랬죠. 내 입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황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처음 보는 남녀가 버스에서 만났는데 여자가 남자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다. 자, 이 문장은 글로 봤을 땐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였지만 이 문장이 처음 보는 남녀가 버스를 타서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저와 함께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시지 않을래요? 내리지 않으실래요?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처음 보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는 사이였다면 남자가 그래요, 잘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남자는 그런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는 이 여자가 한 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남자는 훌륭하게 자기의 의도를 관철한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모르는 척, 그런데요? 라고 못 알아들은 척 함으로써 대화를 단절시킨 거죠. 그래서 여자가 부끄러운 듯이 버스에서 내리는 게 이제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문장의 의미와 발어의 의미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의미는 정보 제공일지라도 이 문장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그때는 이와 같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발어의 의미는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 상황. 자, 발화. 자, 담화를 이루는 상황에 뭐가 있었나요? 화자, 청자, 맥락, 언어가 있었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문장의 의미도 발화, 화자, 여자, 청자, 남자, 상황, 버스에 탄 상황, 메시지, 저 이번 정거장에서 내려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런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의 의미는 발화의 의미가 됩니다. 발화, 문장을 입으로 말했을 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발화의 의미는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담화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발화, 장면. 이 장면은 맥락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맥락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담화의 구성 요소, 화자, 청자, 발화, 장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광고를 볼까요? 자, 광고를 보시면요. 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알파벳 E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티읕보다는 알파벳 E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이런 광고가 한편 있는데요. 한글보다는 알파벳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광고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광고는 담화일까요? 아닐까요? 이 광고는 담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있죠.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화자입니다. 화자고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이 청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광고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나요? 사람들이 한글보다는 알파벳을 중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글들은 무엇인가요? 메시지죠. 언어죠. 글이죠. 그러므로 이 담화는 이 광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담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시 표현을 볼까요? 담화에서
지시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친구가 예쁜 모자를 쓰고 나타났는데요. 현주는 그 모자 어디서 샀어? 얘기했고요. 태호는 이 모자 어디서 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똑같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현주는 그 모자, 태호는 이 모자라고 했어요. 그와 이. 자, 이게 바로 지시 표현입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모자를 가리키는데 누구는 그, 누구는 이. 이게 바로 지시 표현인데요. 담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요, 말하는 이에게서는 멀지만, 화자에게서는 멀지만 듣는 이, 청자에게서는 가까운 물건을 가리키고요. 이는 말하는 이, 화자에게 좀 더 가까운 물건을 가리킵니다. 자, 모자를 쓴 친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동일한데, 동일한데, 글을 사용했다면, 화자가 모자를 청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고요. 이를 사용했다면 자신의 영역으로 파악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와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지시 표현 속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사용한 사람은 모자를 좀 더 자신의 영역으로 파악한 거예요. 자, 이런 예가 또 있거든요. 자, 높임 표현을 먼저 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높임 표현도 담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에 따라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구별하여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미 문법 범주, 높임 표현에서 배웠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겐 낮춤말 쓰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높임말을 쓰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낮춤말을 쓰는 거죠. 자, 이것도 담화, 화자, 청자, 상황. 자, 맥락이죠. 말하는 이 화자, 듣는 이 청자, 상하관계, 친소관계. 맥락이죠. 이것에 따라 내가 말하는 문장이 결정되니까 담화에서 중요한 거죠. 높임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담화 의미의 구성 요건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담화, 자, 문어 담화네요. 글로 쓰여 있으니까 보십시오. 이 담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찾아요. 최근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하대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 담화는요, 전혀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냥 문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거에 불과합니다. 문장의 나열이 담화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담화가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봅시다. 자, 통일성인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질입니다. 자, 통일, 한 일자죠. 자, 글을 볼까요? 유홍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글인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만 답사를 홀로 다닐 때 나는 기차보다 고속버스를 더 좋아했다. 편한 건 기차가 낫지만 시간 맞추는 거, 값, 주의가 산만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버스가 더 낫다. 기차를 탔다가 이런 점이 있으면 너무나 싫다. 자, 이 글은요, 굉장히 길지만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차보다 고속버스를 좋아했다. 이런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담화입니다. 노란색 표시한 문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장들이 나아가고 있죠. 자,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이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결국은 고속버스가 더 좋다는 거구나. 그래서 통일성을 갖춘 담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응집성인데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한 군데에 엉겨서 뭉치는 성질. 자, 집은 모을 집자입니다. 앞과 뒤가 결속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엉겨서 뭉치려면 앞과 뒤가 결속돼야 하겠죠. 자, 담화의 각 부분을 통해 파악됩니다. 자, 통일성은요, 전체를 보았죠. 그런데 응집성은요, 각 문장, 한두 세 문장만 봐도 파악이 됩니다. 자, 가부터 볼까요? 가짜 실력은 암기력, 진짜 실력은 창의력. 자, 이제 두 부분이죠. 자, 력. 같은 말을 반복해서 앞과 뒤를 결속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군자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문장이죠. 이 두 문장에 나무라는 동일한 어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평역에서 내렸다. 자, 근데 사평역 반복하지 않고 거기 대명사죠. 사평역이라는 명사를 대신합니다. 대명사를 사용해서 앞과 뒤를 결속하고 있네요. 오늘은 호박죽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 앞에서 말한 걸 이어서 얘기할 때 먼저라는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거나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연결어를 사용해서 앞과 뒤를 결속하고 있구나. 한 군데로 응집하게, 모이게, 엉겨붙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수와 영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밑줄 친 이 사람이 말이야를 그 사람으로 바꾸면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 이 사람이 말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차이 느껴지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사이에 좀 더 거리가 생겨나죠. 이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하면 좀 더 거리가 생기죠. 자, 위의 대화에서 엿보이는 지시 표현과 심리적 태도의 관계는 어떨까요? 영수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영수가 이 사람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가깝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좀 거리가 떨어지죠. 그래서 즉 이미 이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다. 어머, 이 영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라는 지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담화 의미의 구성 요건에 유의해서 다음 시를 읽고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신동엽 시인의 유명한 시 껍데기는 가라인데요. 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반복되고 있네요. 자, 껍데기는 가라라는 같은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앞과 뒤를 결속해서 응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문장의 의미입니다.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단어들의 의미를 합친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구조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에서 도출되는데 이것을 합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은 세 가지의 의미 관계를 갖습니다. 유의 관계는 형식이 다른 둘 이상의 문장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관계이고, 반의 관계는 둘 이상의 문장이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 관계이며, 중의문은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둘째로, 담화의 의미입니다.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담화 표현 방식에는 지시 표현과 높임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적 태도에 따라 동일한 물리적 거리에 대해 다른 지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심리적 태도에 따라 같은 관계에서 다른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화의 의미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잘 드러납니다. 통일성은 하나의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의 발화가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여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이고,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형식 면에서 결속되어 있는 성질로서 문장과 문장이 문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보충하기에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담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네요. 여자가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두리번 거리면서 물었는데 남자는 네, 아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보니까 자, 여자는 아마 좀 황당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건 문장입니다. 자, 문장이죠. 자, 문장의 의미는 분명히 의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묻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의문문입니다. 그런데요, 발화의 의미, 이런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문장을 상황 속에서 말하면, 문장을 상황, 장면, 문장을 맥락 속에서 말하면 발화가 되는데요. 결국 구청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갖고 되는 것입니다. 담화는 화자, 청자, 발화, 장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담화가 아닐 때 그냥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의문이지만 이 발화, 이 문장을 화자가 말하고 청자가 듣고 그리고 그 화자가 두리번 거리는 상황이었다면 아, 이런 뜻이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 외에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자는 남자가 굉장히 정말 이 동네 사람들 불친절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싶을 때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고 요청을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손 표현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실 때도 요청할 때 의문문을 사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의문이지만 결국 의미하는 것은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화에서 다시 한번 자, 여자가 구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네, 아는데요 라고 대답한 건 설명해주기 싫다, 귀찮다 이런 뜻이고 그죠? 아니면 정말 이 여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화, 이 문장이 입에서 나왔을 때 이 발화의 의미를 화자, 청자, 맥락, 시간, 공간 그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요. 자,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하고요.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용례.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 자, 들다가 무려 6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역부터 비읍까지 똑같이 들다 6가지인데 뜻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들다는 전혀 의미가 다른가 아니면 의미가 좀 관련이 있는가 그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자, 기역부터 보면요. 감기가 들다의 들다는 몸에 병이 생기다, 증상이 생기다 이런 뜻이고, 니은 가방을 들다는 손에 가지다 라는 뜻이고요. 디귿 단풍이 들다는 물감 색깔이 스미거나 배다 라는 뜻입니다. 리을 고개를 들다는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미음 반기를 들다는요. 뜻을 밖으로 드러내어 나타나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비읍 보험을 들다,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상호 관련이 있는 게 없나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을 보면요. 기역, 디귿, 비읍.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다 라는 뜻이 있죠. 생기다, 들어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오다, 감기가 생기다.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은 어떤가요? 자, 니은, 리을, 미음 손에 가지다. 가방을 들다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 있죠. 가방을 들다. 자, 리을. 그리고 고개를 들다. 고개를 들다.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반기를 들다. 이것도 원래는 깃발을 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각각 3개씩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그렇게 묶은 거
상호 관련성을 기준으로 묶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